안녕하세요. 닌자 트레이더 사업개발부 라이언 한입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따로 조금 더 요약본으로 찍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로 녹화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테스팅 기반 수치 통계적 마인드 수업이었고요.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코인이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상품이 더 어렵다, 위험하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비중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상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품에 들어가 있는 레버리지의 차이가 있어요. 해외 선물은 상품 자체에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지만 개인이 따로 레버리지를 당겨와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레버리지를 따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레버리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미수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 코인도 좀 레버리지를 많이 당겨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100배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포지션을 진입해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용미수를 총 2.5배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5천만 원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종목, 저희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거래한다라는 가정하에 10%가 하락하면 500만 원 손실이 됩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레버리지는 없지만 이 상품 자체에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고요. 나스닥이 1% 하락,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주가 되는 거죠. 1%를 하락하게 되면 특정한 틱수만큼 손실이 나게 되고, 금액적으로는 5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게 됩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도 한 5배 정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계실 텐데, 코인이 5% 합리적인 하락 범주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500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적으로 특정한 종목이 더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목표가 백테스팅의 기초를 먼저 이해를 하고요. 기초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구축해 볼 겁니다. 그리고 구축한 전략을 바탕으로 그것을 어떻게 자동매매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리밸런싱 해 나갈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테스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레이딩 전략의 통계 수치, 즉 수익성이 되겠죠. 수익성을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활용 방법은 일단 특정한 장세와 종목에 먹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 전략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그 두세 가지의 전략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켜고 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이 더 이상 안 먹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시장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달라질 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A, B, B, C, D 라는 시장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었던 전략이 A와 B 시장에서는 먹히는데 C와 D 시장에서는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물론 저희가 C, D 시장 상황에 먹히는 전략을 만들 수도 있지만, 디시플린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은 먹히는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고요, 먹히지 않는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두세 가지 정도 전략을 만들어 볼 거라고 했는데, 두세 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네다섯 개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십수 가지, 수십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변화무쌍한 시장에 모두 먹히는 전략을 사용하겠다라는 마인드는 오버 트레이딩으로 갈 수 있어요. 즉 뇌동매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먹히는 장세에서 전략을 시행하고 먹히지 않는 장세는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매매 횟수를 적당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특정한 패턴과 조건이 충족할 때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제 몰랐던 내용을 오늘 저희가 새로 발견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이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나 다른 트레이더들과 교류를 하시면서 우리 뇌에 어떤 새로운 그 자극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로이 발견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가 몰랐는데 생각해 봤더니 몰랐어요. 오늘 또 생각해 봤더니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내일이나 모레 다시 생각해 봤더니 완전히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 전혀 새로운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정보 없이 어떤 날까지는 몰랐는데 어떤 날은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제 랜덤 커넥션들이 이런 온갖 조합들을 두뇌 안에서 시도를 해보다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와중에 아주 결정적인 연결이 일어난 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의식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씩 우리가 우리 머리를 다루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진보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고 있다는 거를 인식조차 못하는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가고자 할 때에는 일상에 큰 빈칸을 둬가지고 그 안에서 마음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무언가들이 떠오르면서 시장에서의 해법들을 찾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의 컨디션 구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추세 장세인가 횡보 장세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추세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가 혹은 언제 횡보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가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기준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닌자 트레이더의 이 조건 검색식을 보시는 분들은 혹은 이 닌자 트레이더 조건 검색식이 없다라고 하셔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시가 대비 지금 장이 몇 프로가 움직였느냐, 그리고 특정한 시간의 평균 변동폭이 얼마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최근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한 0.7% 이상급으로 움직일 때 혹은 마이너스 0.7% 아래로 떨어질 때 추세가 점점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나중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한 0.8이나 0.9 이상급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할 때 강한 추세가 들어오겠죠. 결국 특정한 퍼센테이지 이상으로 치고 나가면서 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저희는 추세 방향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TR 같은 경우는 평균 변동폭이 되는 건데요.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특정한 변동폭 이상을 치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5분 기준으로 보는데요. 5분이나 10분 기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은 타임프레임을 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장세 기준으로 미장이 열리고 0.7% 이상급으로 치고 나갈 때 ATR이 한 20 정도 이상으로 치고 나가면 추세 장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 이제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50 살짝 넘어가고 50 살짝 아래에 있으면 저희가 추세보다는 횡보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0이 과매수, 30이 과매도잖아요. 그러니까 70에 근접할수록 너무 70을 넘어가는 것보다 60을 넘어갈 때 혹은 한 4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때 추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와 횡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게 추세다, 명확하게 이게 횡보다를 구분하는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횡보로 들어가는 순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쌍봉과 쌍바닥의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이 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고점을 형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에 저점을 형성해 주고 이 고점을 다시 뚫지 못하고
그 저점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 순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순간이 이제 횡보로 들어가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드리는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만의 기준점이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고점을 형성하고 특정한 바운드, 특정한 레인지로 저점을 형성해 주고요. 이 고점을 뚫지 못하는 거죠. 살짝 뚫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의 개념은 선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선의 개념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영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살짝 뚫을 수도 있고 살짝 미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근 근처에서 한번 리젝을 맞고 떨어졌을 때 그 주요 지지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런 공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횡보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최근에 매수가 강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부터 횡보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 케이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려오는 케이스라고 했을 때, 내려오는 케이스에서는 저점을 형성해주고 주요한 저항에서 고점, 네, 그리고 다시 이 지지를 터치해주는, 뚫지 못하는 이 쌍바닥의 개념에서 최근에 형성해줬던 주요 이 저항까지 다시 도달해서 여기를 뚫지 못하면 이때 단기적으로 횡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가격이 균형을 채우게 되는 거고요.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고, 여기를 강하게 혹은 여기를 강하게 뚫기 시작하면 다시 횡보를 벗어나서 위에 있는 저항을 테스트하던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아랫 공간에서 횡보를 형성하던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시가 대비의 퍼센테이지, ATR, 상대 지수의 이 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치적인 추세와 행보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개념은 이 기술적 분석, 네,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횡보로 들어가는 순간과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백테스팅에 관해서 논하실 때 변수값에 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변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저희가 가변적으로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죠. 지표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5선을 쓸 수도 있고 10선을 쓸 수도 있고 30, 100, 저희가 이 이동평균선의 평균을 다르게 쓸 수 있죠. 바꿀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변수값이 됩니다. 타임프레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분을 쓸 수도 있고 5분을 쓸 수도 있고 30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봉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백테스팅을 돌릴 때 바로 이 변수값에 따라서 백테스팅의 값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거래 시간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장세가 있고요, 유럽 장세가 있고 미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멘텀이 강할 때 거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장에서 거래를 하시겠죠. 근데 추세 매매, 횡보를 뚫고 나갈 때 매매를 하는 돌파나 이탈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미장 시간에 거래가 좋겠죠. 그때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즉 저희가 거래하는 시간대도 저희가 가변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값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익절의 범위가 돼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타임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 1분을 쓰냐 5분을 쓰냐 일봉을 쓰느냐에 따라서 손익절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손절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일봉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이 손익절의 범위가 크겠죠. 막 여기 일봉을 보고 들어가시는데 0.3%를 보고 들어가시지는 않겠죠. 최소 5%, 10%, 30% 혹은 그 이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1분이나 5분 같은 이런 타임프레임이 높은, 민감도가 높은 차트를 쓴다라고 하시면 손익절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 익절 둘 다 예를 들어 손절이 마냥 짧다고만 해서 좋진 않아요. 백테스팅을 이제 돌려보시다 보면 변수값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최적화된 손익절의 범위를 찾아가는 것도 백테스팅을 돌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값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변수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테스팅을 돌리실 때 혹은 백테스팅을 기반으로 전략을 만드실 때 내 마음이 진정되는 시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쿨타임.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을 치고 화가 났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되는 시간이 한 30분이 걸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간 내가 뇌동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이성을 찾고 매매를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나의 쿨타임이 30분이라고 한다면 민감도가, 저희가 아까 변수값 얘기했죠. 지표든 타임프레임이든 제가 민감도가 높으면 진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의 쿨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진정되는 시간이 저는 뭐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입이 조금 잦은 민감도가 높은 프레임을 쓸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민감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5분에서 3분에서 1분으로 오는 이 과정이 민감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1분에서 3분에서 5분에서 30분으로 가는 이런 거는 저희가 민감도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민감도는 진입이 많고요. 평단이 좋습니다. 평단이 좋다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낮은 민감도로 가면 갈수록 즉 이 타임프레임이든 아니면 다른 요소이든 진입이 적어집니다. 모멘텀이 좋아져요. 항상 장단점이 있겠죠. 어떨 땐 평단이 좋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떨 때는 모멘텀이 좋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횡보 같은 경우 보시면 저희가 일찍 들어가면 좋지 않은 거죠. 추세 매매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횡보를 확실하게 뚫어주고 어디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진입보다는 모멘텀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추세가 컨펌이 난 지역에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저기 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모멘텀을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이탈하면 바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평단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백테스팅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틱 차트의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체결 기반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분 캔들이라고 하면 이 캔들 하나에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틱 캔들이라고 하면 10개의 체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10개의 체결이 끝나면 그 다음 캔들로 넘어가겠죠. 시간이랑 다른 겁니다. 시간은 10분이 지나야 돼요. 10분이 딱 지나고 10분 01초가 되어야 종가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 캔들로 넘어갑니다. 자, 왼쪽 차트가 10분 차트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차트가 500틱 차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10시 반부터 11시 반 정도까지가 지금 여기죠. 네. 그럼 이때는 캔들이 6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 곱하기 6은 60분 1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안에는 캔들이 6개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똑같은 시간대 보시면 10시 반부터 11시 반 정도까지를 제가 끊어왔어요. 무수히 많은 캔들들이 있죠. 그 이유는 500개의 체결이 일어날 때마다 501번째 체결 때는 그 다음 캔들로 넘어오는데 10시 반이 언제입니까? 네, 10시 반. 미장이 열리는 시간대입니다. 동부 시간으로는 아침 9시 30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장이 열리면서 폭발적인 거래량 들어오면서 체결이 많이 되는 이런 파동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차트를 보면 이게 진입과 이 익절의 타이밍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파동이니까 횡보에 갇혀 있다가 뚫고 올라와서 뭐 어디선가 모멘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가시겠죠. 근데 분차트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못 찾는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민감도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5를 쓴다라고 하면 5개 캔들의 이동평균선을 찾게 되는 거고요. 200 이동평균선을 쓰면 캔들을 200개 기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캔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난 200개의 평균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캔들이 이 200개의 평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겠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덜 따라오겠죠. 더 늦게 따라오겠죠. 바로 민감도가 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2와 1을 생각해 보시면 표준 편차 2보다 1이 더 민감도가 높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볼 텐데 표준 편차 1, 2, 3이에요. 표준 편차 1, 2, 3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 1이라고 한다면 68%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가는 가격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밖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32%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밖에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즉 볼린저 밴드 밖에서 내가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표준 편차 1을 쓰면 그 밖에서 32%의 프라이스 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진입이 일어나겠죠. 자, 표준 편차를 2로 늘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가격이 95%고 이 밖으로 삐져나가는 가격이 5%입니다. 그러니까 1일 때는 32%가 삐져나가는데 표준 편차 2가 되면 이게 5%가 삐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99인데 표준 편차 3이 되면 밖으로 삐져나가는 가격은 1%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 밖에서 일어나는 프라이스 액션으로 저희가 거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얘보다 얘가 더 빈도수가 적겠죠. 그리고 얘보다 얘가 더 빈도수가 적겠죠. 즉 표준 편차 2보다 표준 편차 1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볼린저 밴드 밖에서 일어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죠. 진입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진입이 많아지니까. 반대로 1에서 2로 갔어요. 그러면 밖으로 볼린저 밴드 밖에서 일어나는 프라이스 액션이 더 적어지죠. 그러면 진입이 더 적어집니다. 민감도가 더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 단기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크로싱할 때 들어가는 이 골든 크로싱, 데드 크로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뒤에 숫자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이 더 민감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로싱이 더 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이동평균선과 200 이동평균선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200이죠. 여기가 5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2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앞선 200개의 캔들의 평균이 되는 거니까 더 둔감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일봉 차트인데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 중 하나가 기관들이나 블룸버그나 발표를 할 때 200일 이동평균선이 되고 거기를 터치할 때가 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때 떨어질 때 밸류에이션을 보셔야 되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좋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량 기업들을 보시면 200선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살짝 삐져나왔다가 다시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감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변수값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릴 이제 이 백테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값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추세장세와 횡보장세 저희가 지표들을 통해 전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개념보다는 특정한 지표가 어떠한 매매 통계 수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지표가 가지고 있는 변수값 제가 설명드렸죠. 민감도 즉 이 변수라는 것은 민감도입니다. 네. 이 민감도를 조절해 나가면서 변수값을 조정해 나가면 민감도를 조절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 민감도를 조절했을 때 나오는 타점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통계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차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확인할 때 이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타점에 맞는 이 전략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전략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략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략에서 변수값을
바꾼 게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볼린저 밴드가 중요하다 아니면 8-21선의 골든 크로싱이 중요하다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특정한 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그 생각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백테스팅 기반으로 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 장세는 아무래도 이제 돌파나 이탈 형식의 크로싱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횡보 장세는 여튼 횡보를 만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자, 이런 전략이 먹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귀 전략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 치고 들어올 때, 그죠? 과매도 치고 들어올 때, 횡보일 때 먹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RSI의 득과실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 자, 여기 차트 보시면 60분 차트 나스닥입니다. 지금 이제 세미나 때와 다르게 잘 보이시죠? 70이 과매수, 30이 과매도인데 나스닥 같이 이제 우상향의 힘이 굉장히 강한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과매수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살짝 미달이었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굉장히 많이 치고 있어요. 과매수를 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과매수를 칠 때 매도를 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면 지속적으로 영매매, 변공매매를 하시다가 좋지 않은 예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백테스팅을 나중에 돌려보시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과매도는 한 번밖에 못 쳤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 근데 쉽지가 않겠죠? 보통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60분보다 민감도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60분보다 민감도가 높은 차트에서 나오는 과매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60분에서 과매도를 쳤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안 났죠? 근데 이 모든 풀백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감도가 얘보다 높은 차트에서는 과매도가 나옵니다. 어떤 차트가 될 수 있을까요? 30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1분 차트로 본다면 이 안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과매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로 보세요. 타임프레임을 하나 건너뛰고 10분, 30분, 60분 이렇게 보겠죠?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서 한 단계를 더 건너뛰세요. 그리고 10분에서 나오는 과매도의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나오는 과매도 자리가 중요해요. 그것도 막 3번, 4번 치게 되면 그 다음 조정에서는 더 크게 내려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변수값을 조정하면서 백테스팅을 실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센터로 들어오시고요. 자, 메뉴에서 전략 빌더로 넘어오십니다. 어렵다고 해도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이한 트레이더 분이 또 볼린저 밴드 기반으로 BI 기법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볼린저 밴드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매수 라고 명명해 주고요. 다음 변수값을 지정해 줄 거예요. 변수값을 지정해 주는 이유는 전략을 만들고 그 변수값만 바꿔가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자, 변수값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절이 되는 거고요. 55틱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절도 일단 동일하게 55틱. 네, 그 다음에 계약수 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두 계약이 될 수 있는데 디폴트 값을 1. 자, 저희가 볼린저 밴드를 쓰기 때문에 표준 편차 값이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표준 편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2라고 해주겠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조건, 이 조건을 충족 시 이렇게 진입을 하라 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if가 되겠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라 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익절과 손절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볼린저 밴드니까 자, 좌변이 가격이 돼야 돼요. 종가로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자, 종가가 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할 수 있는데 뭐 상향 돌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 돌파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가 되는 거죠. 종가가 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 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뭐 크거나 같을 때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내려보시면 밑에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네, 볼린저 밴드가 있죠. 네. 볼린저 밴드를 클릭해 주시고 차트에 그리기입니다. 플롯이 그리기가 되고요. 제가 표준 편차의 수는 디폴트 값으로 2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변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죠. 변수를 지정한다는 거는 나중에 전략을 돌릴 때 새로운 전략을 만들지 않고 변수 값만 바꿀 수 있어요. 1, 3. 네, 그 숫자만 바꿔서 돌려볼 수가 있어요. 편리합니다. 자,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되어 있죠. lower. 그럼 upper로 바꿔주면 상단이 됩니다. 즉 여기는 종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희가 이제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문을 넣을 것이냐, 바로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수량은 네, 계약수. 그럼 계약수를 나중에 뭐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신호는 골뱅이를 만들어 주고요. 매수라고 쳐주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다음, 자, 그러면 익절과 손절을 지정해 줄 텐데 익절 같은 경우에는 자, 해외 선물이니까 틱 개념으로 갈 거고요. 익절의 값도 저희가 지정을 해줬죠. 55틱으로 어떤 진입 신호에서 익절을 할 것이냐. 저희가 방금 진입 신호는 매수라고 만들어줬죠. 자, 그 다음에 손절 똑같아요. 틱 값은 사용자 입력에서 손절을 55틱으로 바꿔줬죠. 변수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어느 진입 신호에서 똑같죠. 매수 확인 컴파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전략이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뉴에서 전략 성과 분석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이제 성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전략이 설정이 되었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매수. 저희가 지정해준 변수 값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변수 값들을 지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돌릴 때 이 수치들을 바꿔가면서 백테스팅을 여러 번 돌릴 수 있죠. 근데 변수 값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얘네들이 없어요.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 2 말고 표준 편차 3으로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전략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 값을 지정해주면 여기에서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분 차트 저희 한 10분 차트부터 돌려볼까요? 기간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돌려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 이제 종목이 되겠죠. 자, 여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저희가 나스닥을 선택을 해 줬고요. 익절, 손절 55틱의 계약수 하나에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2. 10분 차트에서 이 기간 동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가 네, 1245불 수익이 났네요. 얘를 살짝 옆으로 일단 좀 씌워 보겠습니다. 얘를 잠시만요. 지금 매수랑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일단 나오지 않네요. 원래는 이게 매도까지 나오고 매도는 이제 값이 없겠죠.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수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결과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만 나오는 게 맞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했을 때 승률 50%, 그 다음에 손익비는 저희가 한 1대1 근처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살짝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가 때문에 슬리피지 문제로 1.01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DD 한번 체크하시고 한 계약으로 매매를 하면 7,380불에 MDD가 있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한 달에 기대 수익이 한 260불 정도가 나오고 MDD에서 다시 회복하는 MDD 치고, 그렇죠? MDD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저희가 본전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7일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기간 동안 1월 달부터 3월 달 중순 정도까지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때가 이제 추세가 일어나기보다는 이때 횡보로 좀 많이 움직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괜찮은 우상향을 쳤죠. 3월 초반부터 4월 초반까지 우상향을 쳤는데 이때는 지금 시장이 좀 잘 움직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시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때는 잘 먹히지 않았는데 이때는 잘 먹히다가 지금 여기도 드로다운이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왔죠. 퍼포먼스가. 그럼 지금 4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또 추세 장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한번 볼까요? 장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 60분 정도로 보겠습니다. 우클릭하고 데이터 설정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표시일수 한 500일 정도, 그럼 1년치 이상의 캔들을 볼 수가 있겠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로딩 중 확인. 자, 그러면 이번 해 초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1월 달부터 3월 정도까지 지금 여기 중간에 좀 추세가 한번 터졌지만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했지만 이 지금 전체적인 이 움직임 자체가 잠시만요. 3월 달이니까 그죠? 3월 달. 잠시만, 이게 60분 말고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240분 정도로 보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240분 정도로 볼게요. 여기 안에 다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달부터 지금 4월 정도까지 이때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이네. 3월 달. 3월 초까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3월 말까지가 괜찮았어요. 그럼 3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보시면 여기 마치가 이제 3월 달이죠. 3월 달부터 3월 말까지 제가 지금 봤을 때 사실 오히려 여기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았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는 어떤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 시기에 시장이 그렇게 추세를 막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식의 추세를 만들었고 여기가 오히려 약간 횡보 형식으로 지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수값, 그렇죠? 10분이 아니라 얘가 그리고 익절과 이제 손절의 틱수의 범위가 추세 장세로 갈 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틱 정도로 둔다라고 하면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손실이 나죠. 그리고 분석으로 넘어오시면 이런 값이 조금 달라지죠. 아까는 1월 달부터 3월 초까지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는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절과 틱 손절을 55틱으로 만들었을 때 3월 달에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게 치고 나갔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그럼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횡보로 갔지만 익절과 손절의 틱수가 작았을 때는 약간 단기 트레이딩, 스캘핑적으로 잘 먹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추세를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익절과 손절의 틱수가 커지면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추세 매매니까 저희가 익절을 좀 더 늘려볼까요? 자, 손익비가 좋아지니까 퍼포먼스도 좋아지죠. 근데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익절이 마냥 늘어난다라고 해서 손절이 마냥 줄어든다라고 해서 퍼포먼스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자, 손익절 비율을 저희가 1대5로 맞췄죠. 자, 1대5로 맞췄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보시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상당히 괜찮은 우상향, 이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여기 우상향 치고 그럼 이때는 추세 장세에서 손익비 익절 범위도 커야 되고 손절 범위도 커야 되는데 손익절의 이 틱수 자체를 손익절을 좋게 만들었더니 오히려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략 빌더에서 저희가 이제는 8선과 21선의 크로싱 전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운 전략, 그럼 여기서는 골든 크로싱 8선 21선 네, 매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똑같이 변수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셨죠? 제가 왜 익절과 손절을 변수값으로 만들어 주는지. 익절 똑같이 일단 55틱으로 갈 거고요. 네, 손절도 55틱. 계약수 저희가 지금 안 바꾸고 있는데 계약수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 저희가 8선을 디폴트로 쓸 거잖아요. 변수값 왜 지정한지 이해하시죠? 8, 21선 골든 크로싱 말고 다른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싱 결과값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변수값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21선 됐어요.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만들 것은 좌변에 있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변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라는 조건이 되겠죠? 지표로 들어오셔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지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EMA가 되겠죠? 지읒으로 가서 지수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차트에 그려주겠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만들었죠? 변수값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되고요. 색상은 파란색 기통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좌변에 있는 8 변수값을 지정했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를 하는 거죠. 무엇을 상향 돌파합니까? 우변에 있는 똑같이 지읒으로 가서 지수 이동평균선 차트에 그려주고요. 여기는 저희가 만들어 놨죠. 이것도 변수값으로 21 이동평균선으로 갈 겁니다. 보라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차트 플롯 확인. 자, 그러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싱 할 때 저희는 매수를 들어갈 거죠. 매수 포지션 진입.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한 계약인데 변수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똑같이 신호는 골뱅이 매수. 확인.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익절 손절 값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익절은 틱수, 값은 저 익절이죠. 55틱. 어느 진입 신호에서입니까? 매수 진입 신호에서. 됐습니다. 추가. 자, 손절 같은 경우는 똑같이 틱수인데 값은 사용자 입력에서 손절 확인. 진입 신호는 다 동일해야 됩니다. 다 매수 진입 신호에서 익절 손절이 되는 거니까 확인 컴파일. 자, 전략이 만들어졌고요. 들어오시면 여기에 골든 크로싱 전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더 도워볼까요? 익절, 손절, 계약수, 단기평,
장기평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나스닥으로 10분 똑같이 1월에서 5월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얘는 지금 손실이 나왔죠. 먼저 보겠습니다. 분석. 네, 들어가 보면 초반에 손실이 나다가 후반부에 치고 나가네요. 여기는 근데 2월 달부터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차트를 통해서 어디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럼 여기 보시면 저희가 파란색이 8선이잖아요. 8선이 21선을 돌파하고 종가 형성했을 때 그 다음 캔들에서 시장가로 들어가네요. 55틱 도달했으니까 익절. 그렇죠? 여기도 55틱 도달했으니까 골든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 캔들 종가 형성됐을 때 시장가 들어가서 네, 정산. 그 다음에 지금 골든크로스가 없잖아요. 그쵸? 보세요. 여기가 여기 캔들이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 캔들이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골든 크로싱이 나오기 전에는 데드 크로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가 내려와야 되니까. 없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는 반드시 매수를 타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821선으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8선으로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521선으로 만들면 얘가 눌림이 나올 때 5선은 민감도가 높으니까 21선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익절이 되지 않고 여기 어디선가 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민감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볼린저 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 이렇게 있다가 볼린저 밴드 여기에 딱 뚫는 순간에 뭐 매수를 들어가서 익절하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와 변수값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골든 크로싱 전략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서 이만큼을 익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른 전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볼린저 밴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엔벨로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다른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신 걸 바탕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내용이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두 가지 전략을 만들었죠. 이 두 가지 전략을 자동 진입 전략으로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로 들어오세요. 네, 다시 이 컨트롤 센터로 들어오셔서 데이터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네, 데이터 연결해서 리플레이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그 전에 도구로 오셔서 과거 데이터로 오세요. 자, 다운로드 받는 게 있습니다. 틱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종목은 나스닥. 그리고 한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나스닥이라는 6월물 종목 틱 차트, 분 차트 데이터를 지난 한 달 동안 다운로드.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회색이 없어질 때까지. 처음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죠. 자, 닫아주시고 데이터 연결 끊기. 지금 데이터 연결 끊으시고 리플레이를 다시 클릭해 주세요. 그냥 계속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속. 자, 그럼 이렇게 조그마한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마켓 리플레이와 과거 데이터가 있는데 과거 데이터로 와주세요. 자, 얘는 그냥 다시 표시하지 않는 확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데이터도.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필요없는 창은 옆으로 밀어버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틱 차트를 쓸 텐데 뭐 한 500틱 정도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자, 먼저 저희가 5월 20일 네,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고요. 언제로 이동해 볼 거냐면 미장이 열리기 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0시 27분 정도 확인. 분 차트를 통해서 쭉 확인을 해주세요. 네, 여기 지금
근거리에 저항이 있고 정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길목의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위에서 차트 트레이더를 켜볼 겁니다. 차트 트레이더를 켜면 여러분이 이제 자동 매매 진입으로 진입이 되면요, 어디에서 진입이 돼서 어디에서 청산이나 손절이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에서 우클릭 지표로 들어오십니다. 죄송해요. 다시 우클릭 전략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전략으로 오시면 저희가 지금 두 개를 만들었죠. 골든 크로싱 추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추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변수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익절, 손절, 옵티멀한 범위를 알고 있죠. 계약수는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 들어갈 수 있고, 단기평, 장기평에 이 변수값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죠? 얘도 표준 편차 바꿀 수 있고 계약수 바꿀 수 있고 손익절 범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적용하시고 생성된 종료 확인 없이 제출됩니다. 여기 지금 계정이 없네요. 네. 계정 보시면 저희가 지금 플레이백을 쓰고 있잖아요. 리플레이. 네, 계정을 선택해 주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리플레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전략을 쓴다라고 하시면 계정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계정으로 쓰고 있는 그 계좌, 그게 뭐 데모 계좌든 아니면 다른 계좌든 그 계좌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얘도 똑같죠? 저희가 지금 플레이백 계좌를 쓰고 있으니 활성화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보고요. 퍼포먼스를 볼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컨트롤 센터에서 전략으로 오시면 여기에서 활성화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여기서 우클릭해서 전략으로 오시면 클릭 추가 하는 거잖아요. 추가는 되어 있어야 돼요. 우클릭해서 전략에서 얘네들이 추가, 그 다음에 계정 설정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온오프 있죠. 온오프. 이 전략을 켜고 끄는 것.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얘를 체크박스를 풀어버리면 얘가 꺼지겠죠. 네, 배수를 좀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배 정도로 볼까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단기 평이 골든 크로싱 만들 때,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보다 종가가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볼린저 밴드죠. 네, 볼린저 밴드 들어갔고,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골든 크로싱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아래에서 이거는 눌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가격 범위를 벗어나고 강한 추세를 만들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추세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전략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추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켜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익절하고 나서 이 근처에서 횡보로 이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면 이 전략을 끄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여주는 목적으로 여기 뭐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가 되는 거고요. 추세 매매가 계속 먹히진 않아요. 추세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강하게 밀어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밀다가 횡보 깔고 그 다음에는 쌍봉 맞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눌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데드 크로싱 만들었죠? 다시 만약에 올라가면 골든 크로싱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익절과 손절을 보여드린다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골든 크로싱 발생하면서 매수가 발생했죠. 자, 이런 식으로 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온오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자동으로 진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얘를 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차트에서 지표가 없어졌습니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얘 매매가 끝나면요,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볼린저 밴드랑 골든 크로싱 매매로 진입이 되지 않아요. 볼까요? 네, 지금 제가 꺼버렸기 때문에 진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얘를 그대로 뒀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어디선가 또 진입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전략과 변수값을 바꿔가면서 얘는 이 전략은 특정한 장세에서 이렇게 먹히는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 특정한 장세에서 온오프를 클릭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돌려보셨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장세에서 특정한 전략이 잘 먹히고 특정한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가 딱 추세로 들어갈 때, 혹은 이 앞에서 얘가 딱 횡보로 들어갈 때 그 순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횡보로 들어가는 순간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횡보 장세로 들어갔다라는 컨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횡보, 즉 얘가 뚫어서 확실하게 이 종가가 밀어 올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횡보 구간 안에서는 횡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RSI 회귀 전략을 하시던 아니면 볼린저 밴드 회귀 전략을 하시던, 그건 이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만드시면 돼요. 그 안에서 횡보 매매를 하시고 특정하게 이제 추세가 컨펌 나는 순간, 추세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추세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터지다가 다시 횡보로 들어가면 또 횡보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계적인 진입을 위한 자동 매매 구축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동 매매를 하실 때 쉽게 돈을 벌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 하나의 전략을 모든 종목과 시장 상황에 적용시킨다는 생각, 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 켜고 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죠. 진입과 청산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그냥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인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저희 닌자 트레이더 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또 추후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 트레이딩 전략 나중에 튜토리얼 올려드리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전략을 세분화 하시고 전략 온오프 버튼을 만드시고 언제 끄고 켜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리플레이를 통해서 꼭 한번 돌려보세요. 시장 상황에 따른 리밸런싱이 필요한데, 추세 장세도 1%를 움직이는 추세 장세가 될 것인가, 2%를 움직이는 추세 장세가 될 것인가. 2021년,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연준이 시장에 돈을 미친 듯이 풀 때는 2%, 3% 잘 움직였어요. 2022년, 물론 이때도 초반의 변동성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2020 초반 생각나시죠? 그때 이제 연준이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해 가기 시작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했을 때, 2022년 후반으로 가면서 2023년이 되면서 변동성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쓰던 추세 전략이 이때 장세에서는 안 먹힐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민감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에서의 민감도보다는 여기에서의 민감도가 조금 더 높아야 될 수가 있다. 여기서 쓰는 손익절의 틱수의 범위보다 여기서 쓰는 손익절의 틱수의 범위가 조금 더 작아져야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여기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다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고,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바뀌어서 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민감도를 다시 더 낮추고 손익절의 범위를 더 늘려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횡보는 몇 포인트의 횡보인지가 중요해요. 25포인트는 여기서 25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60포인트는 얘가 크잖아요. 그러면 25포인트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쳤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손절이겠죠. 매도 쳤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횡보로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최근에 만드는 고점과 저점들을 통해서 몇 포인트의 횡보를 만드는지를 꼭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세미나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직접 전략을 만들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영상 아래 코멘트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세미나나 그 다음 교육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고급 상급 전략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